여러분, 이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시면 계산대 앞에 기프트 카드가 놓여있는 것 다들 한 번씩은 보셨죠? 이 시즌별로 디자인도 바꿔가면서 또 엄청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음료를 그 자리에서 사도 그만인데 왜 굳이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기프트 카드를 먼저 사고 그 기프트 카드를 가져다가 음료를 사는 식으로 이렇게 중간 다리를 하나 더 끼워 넣는 걸까요? 기프트 카드로 음료를 산다고 음료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물건을 살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에만 묶여있는 돈이 2020년부터 무려 2조 6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돈을 굴려서 스타벅스가 거둔 이자 수익만도 400억 원이 넘어간다고 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이상한 재화를 쓰며 기업들은 이런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Restricted Cash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Restricted Cash, 우리말로는 제한된 현금, 특정 현금이라고도 번역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름만 뜯어봐도 답이 나오죠. 말 그대로예요. Cash, 그러니까 현금은 현금인데 이게 Restricted, 즉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사거나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 받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 종이 한 장은 여전히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만 이게 쓸 수 있는 곳, 사용처가 한정적으로 변해버리게 되죠. 바로 이런 상태를 이 제한된 현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한된 현금이라는 개념은 사실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회사표라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것을 script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특정 회사가 자기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동전이나 증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매점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사내 특수 화폐인 거죠. 넥슨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넥슨 캐시로 월급을 받는 그런 셈이랄까요? 이런 게 도대체 왜 생겼냐?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이 석탄 탄광이나 플랜테이션 농장처럼 주거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들이 일하는 곳에서 현금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외딴 곳에 은행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깊은 산속 탄광촌까지 은행에서 마차를 보내가지고 현금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거나 그러기에는 강도들의 표적이 되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챙겨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현금 대신에 이 회사표라는 것을 찍어서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이 회사표를 가지고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나 공장 근처 제휴 상점에 가서 빵도 사고 옷도 사고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거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정작 그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이 회사의 사내 매점뿐인 겁니다. 회사가 무슨 교회 달란트 시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초기에는 어떤 현금 유통이 어렵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등장했던 회사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어요. 회사표로만 생필품을 사게 만들어 놓고서 그 생필품의 가격을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부른다던가, 아니면 노동자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표로 생필품을 먼저 외상으로 막 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 지불일이 됐는데 받을 돈이 없어. 금액란은 그냥 물결선 하나만 그어져 있는 이 0원짜리 수표, 일명 밥테일 체크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폐해가 벌어진 거죠. 또 노동자들이 살다 보면은 회사 밖에서 현금을 써야 할 때가 생길 거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외부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처럼요. 그래서 당시 회사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 중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떼어가는 수수료가 최대 30%까지도 달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카지노에서 차무식이 700억 수익을 올렸던 비결 기억하시나요? 바로 콤프깡과 이 롤링의 답이 있었죠. 이 콤프깡의 원조가 이 19세기 회사표에 있었던 셈이에요. 결국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이 공정노동기준법이 통과되면서 임금을 회사표가 아닌 법정 통화로 지급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고요. 이로써 이 악명 높은 착취의 도구였던 회사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표는 사라졌을지언정 여기서 시작된 이 제한된 현금이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그 방식을 내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카드였으니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일단 여러분의 현금을 저희한테 주세요. 이제부터 이 돈은 오직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흔쾌히 그 돈을 맡길까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동성도 좋고 유리한데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여기에 아주 매력적인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제한현금이라는 이름 대신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프트 카드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기프트 카드,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재화입니다.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사용처나 사용 기한 같은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스스로 그 자유를 억제해가면서 아주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 문화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효율을 추구한다는 이 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물은 당연히 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게만 굴러가던가요? 현금은 경제적으로는 결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 사회적으로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이 관계를 거래로 격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사회학자 비비아나 지알라이저는 자신의 저서 이 돈의 사회적 의미에서 돈에도 꼬리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만 해도 돈에 참 다양한 이름을 붙이죠. 이 회사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으면은 임금, 월급 이런 식으로 부르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면은 용돈이 됩니다. 뭐 자선단체에 내면 기부금, 교회에 내면 헌금이 되고요. 우리는 이처럼 어떤 세속적인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을 구분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돈이라고 하는 차갑고 세속적인 개념이 인간관계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 이 묘한 긴장감이 생기는데요.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여러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돈을 변형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기프트 카드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친구의 생일 선물로 현금 5만 원을 그냥 주면은 약간 뭐 이걸로 생활비나 보태라 뭐 이런 적선이나 뭐 대가의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관계의 평등함이 깨지는 거죠. 선물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현금은 오히려 거리두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주는 게 바로 기프트 카드예요. 기프트 카드는 사용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라서 돈을 다시 물건이나 경험의 영역으로 되돌려놓는 도구가 되거든요. 생일 선물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주면은 그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혹은 그런 경험을 선물하는 게 된다는 거죠. 즉 선물 문화에서 기프트 카드는 유동성을 희생하는 대신에 이 정서적 가치를 얻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현금을 직접 선물하는 문화가 꽤나 많이 확산된 요즘에도 이 막상 현금을 줄 때는 뭐 지폐 케이크를 만든다던가 지폐 꽃다발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하곤 하잖아요. 그냥 차가운 현금을 그대로 건네는 게 아니라 이걸 꾸미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라는 그 정서적인 가치를 그 위에 더 씌우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위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왜 기프트 카드를 쓰는지 전부 이해하기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남에게 선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쓰려고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기프트 카드 플랫폼인 이 블랙호크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프트 카드의 약 3분의 1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한 구매였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금의 무한한 가능성,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결정의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라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심적 회계 혹은 사전 확약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현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어쩌면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면은 너무 쉽게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 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뇌는 이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 중에는 이 돈이면은 뭐 김밥이 2줄인데 이게 교통비가 하면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다른 가능성들과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용처가 딱 정해진 돈, 이 제한된 현금을 쓸 때는 이 고민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에 들어있는 3만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돈으로는 어차피 전기세를 낼 수도 없고 저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커피와 휴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꼬리표가 딱 붙어있는 돈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심적 회계의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용도가 커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음료, 자바치 프라푸치노 같은 걸 마시면서도 내가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거는 어차피 커피 마시라고 있는 돈이니까 라면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돈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둠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소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설이 가능한 이유는 기프트 카드 같은 이 선불 충전 시스템이 결제의 고통과 소비의 즐거움을 시간적으로 분리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 한 잔에 5,000원을 한다고 치고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5,000원씩 결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의 맛이라는 즐거움과 내 피 같은 돈이 나간다는 고통을 동시에 느끼게 되죠. 반면 기프트 카드는 어떤가요? 월급날 일단 한번 스타벅스 이 카드에 5만 원을 충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결제의 고통은 이미 다 치르게 됩니다. 며칠 뒤에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프트 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우리 뇌는 이것을 돈을 낸다고 인식하지 않고 마치 무료로 음료를 받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이미 지불된 비용,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할 때 한 번에 큰 고통으로 끝내고 사용할 때는 여러 번의 작은 공짜 즐거움으로 이것을 쪼개서 느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고 만족감은 극대화되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프레릭과 레벤슈타인 역시 선불은 소비의 순간에 지불의 고통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사치제의 소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여행 같은 것도 선결제를 하면은 여행의 만족도가 실제로 더 높아진다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이처럼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현금이라는 매우 좋은 가치 저장의 수단, 또 교환의 수단을 놔두고 기프트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제한된 현금을 사용하는데요. 이 선택은 아주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이 기프트카드를 발행하는 모든 기업들이 일종의 핀테크 기업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너도 나도 금융업자인 시대가 열린 거죠. 모든 기업이 핀테크가 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죠. 그 뜻을 이해하려면은 이 기프트카드가 만들어내는 현금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기프트카드 경제 속에서 기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선수금을 굴려서 얻는 이자 수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짜리 기프트카드를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장 제 손에는 현금 10,000원이 들어오겠죠? 물론 이 돈은 제가 마음대로 탕진해버릴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언젠간 고객이 찾아와서 나 예전에 충전해둔 그 10,000원으로 물건을 살래요 하고 요구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받은 것은 지금이지만 물건을 내줘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프트카드를 판매해서 받은 돈은 고객에게서 일종의 대출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에게 받아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금을 전문용어로는 플로트라고도 부릅니다. 자금이 어딘가에 정착되지 않고 붕 떠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바로 이 플로트를 활용해서 매우 쏠쏠한 금융 수익을 창출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 이 플로트를 대출에 비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이 돈을 정말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 선불 충전금 받은 걸 가지고서 이상한 잡코인 같은 데에 투자를 했다가 막 그 돈이 반토막 나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위험 자산에 이 돈을 투자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비록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못하더라도 모인 선불 충전금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은 국채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만 묻어놔도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상당합니다. 이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가진 힘이니까요.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선불 충전금을 운용을 해서 이자 수익을 거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억 원이나 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업들이 기프트카드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바로 낙전 수입입니다. 낙전은 고객이 선물로 돈을 지불했지만 이것을 유효기간 내에 다 쓰지 않아서 남은 돈, 남았는데 반환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돈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이긴 한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공중전화 쓸 때 100원을 넣고 통화하다가 한 80원어치가 남으면은 이 거스름돈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짧게 하면은 그냥 수화기를 안 걸어놓고 전화기를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게 그 다음 사람을 위한 일종의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런 낙전 수입의 경우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도입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종이 상품권을 쓰게 되면은 기업이 낙전을 마음대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지류 상품권 10,000원짜리를 가지고서 8,000원어치의 물건을 사면은 그 매장의 점원이 남은 2,000원을 현금으로 딱 거슬러 줘야 했으니까요. 이 잔돈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로 들어오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낙전 수입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아예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깜빡해서 쓰지 않는 그런 실수에 의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좀 행운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마그네틱 카드와 모바일 앱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뒤집혔어요. 디지털 기술은 거스름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를 봉쇄해버렸거든요. 이제 8,000원을 쓰고 남은 2,000원은 즉시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서버 속에 숫자로 남으니까요. 10만원을 충전해서 쓰고 애매하게 남은 이 150원, 340원 이런 자투리 금액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걸 쓰겠다고 매장에 가서 저기요 이 150원 먼저 결제를 해주시고 남은 잔액을 제가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꽤나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묘하게 심리적 비용까지도 들게 됩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태반이죠. 이렇게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자투리 금액들, 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하면은 결국 이 돈은 다 누구의 것이 됐느냐? 바로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잊어버린 이 눈먼 돈을 챙겨서 낙전 수입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경우에는 뭐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이 미국 본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 건데요. 뭐 우리나라와 규제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돌아가는 기본 원리는 똑같아서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2025년 회계연도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9월 28일을 기준으로 고객들이 충전만 해놓고 아직 쓰지 않은 금액이 무려 17억 5,17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조 5,600억 원이 되는 돈이 이 플로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2조 5,600억 원을 어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이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수십억 원은 그냥 깨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벅스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고객들에게 이자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자기네 운전 자본으로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굴려서 얻은 수익은 과연 어땠을까요? 같은 해에 스타벅스가 보유했던 현금이랑 투자 자산을 전부 합치면은 한 37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이 앞서 선불 충전금 규모가 한 17억 5천만 달러 정도라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상 스타벅스가 굴리고 있는 이 유동성 자산의 절반 정도가 이 고객의 선불금에서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스타벅스가 이자 등으로 거둔 금융 수익이 1억 1,30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우리나라로 한 1,650억 원이죠. 이걸 비율로만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뭐 선불 충전금을 굴려서 1년 동안 대략 한 825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조 5,600억 원을 굴려서 825억 원을 벌었으니 뭐 수익률로 따지면 한 3% 정도 남긴 셈이죠. 뭐 이 정도면은 뭐 꽤 쏠쏠하게 이자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전적으로 고객이 맡겨둔 돈으로 말이에요. 이게 대출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돈이 나가는 사업인데 돈을 버려들였으니까 2배로 이득이죠. 그럼 다음에 낙전 수입은 어땠을까요? 같은 해 스타벅스는 무려 2억 2,200만 달러의 낙전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3,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고객들이 충전해놓고 깜빡해서 그냥 안 쓰고 사라지는 금액이 그만큼이나 된다는 뜻이에요. 뭐 사실상 스타벅스는 고객들한테서 거대한 용돈을 받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 돈 착한 데 쓰겠습니다 하면서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거예요. 과연 이게 스타벅스만의 이야기일까요? 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넥슨, 카카오, 쿠팡, 당근, 올리브영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대열에 합류해 있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규제나 사업 모델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다들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매한가지죠. 그런데 이런 식의 수익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꽤 치열해요. 생각해보면 이 선불 충전금에 묶여있는 돈의 주인은 엄연히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을 굴려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건 기업이란 말이죠. 돈의 주인과 수익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이자 수익, 이걸 기업이 가져가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내가 받아야 할 이자를 기업이 가로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돈을 내가 잠깐 맡겨놓은 걸 뿐이지 그 돈은 엄연히 내 돈이니까요. 이런 비판은 우리가 선불 충전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마치 은행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논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맡겼고 너희는 내 돈을 가지고 운용을 했는데 그 대가를 나한테 나눠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이유가 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이자를 쳐주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뭐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 같은 곳들이죠. 이런 것들은 거의 현금에 가까운 워낙 범용성이 넓은 그 페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금융기관 취급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제한된 현금과는 좀 결이 달라요. 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빡빡하게 받고 그 대가를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적립해주는 식으로 수익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테일 기업들이 운영하는 선불 충전금 시스템입니다. 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죠. 이 사용처가 스타벅스 제품을 구매하는 용도 하나로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의무도 없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언론에서 스타벅스가 챙겨가는 그 이자 수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제한된 현금은 이 편의성과 혜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된 돈이니까요. 뭐 앱 개발 비용이나 간편 결제 시스템의 도입, 앱으로 결제할 때 주는 쿠폰이나 뭐 적립 스탬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이 선불 충전할 때 맺은 약속, 즉 이용 약관 어디에도 이 돈을 충전하시면은 우리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자를 쳐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내목 내놔라 이렇게 시전을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꽤나 곤란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속마음으로는 뭐 그게 그렇게 싫으면은 그냥 기프트카드를 사지 마 이렇게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비자가 설령 그 돈을 까먹었다고 해도 기업이 낙전 수입을 챙기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거예요. 이 돈이 회사에서 공짜로 준 마일리지나 적립금을 가져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내 지갑에서 나간 내 돈인데 그거를 회사가 임의로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홀라당 가져가는 게 맞냐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 선불 충전금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기업의 회계상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따르면은 기업의 매출은 해당 기업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타벅스를 예로 들자면은 이 직원이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하고 커피를 건네주는 그 순간, 그때부터 고객이 지불한 돈은 기업의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불 충전금은 어떤가요? 소비자가 기프트카드를 충전하면은 기업 통장에 현금은 당장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의무는 아직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죠. 아직 고객에게 커피 한 잔도 안 나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요. 이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을 해요. 결국 이 제한된 현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고객에게 진 빚이기 때문에 이걸 낙전 처리를 안 하고 무기한으로 두게 되면은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충전해둔 1,000원도 장부상에는 계속해서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계 기준상 이거를 예치금 항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무한정으로 부채가 장부에 쌓이게 둘 수는 당연히 없으니 결국 약관을 두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를 기업의 매출로 돌리는 그런 회계적 정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그런 복잡한 사정을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쳐도 마음 한구석에서 괘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 주머니에서 나간 내 돈인데 그걸 기업이 그냥 가져간다고? 자동으로 반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나? 특히 애매하게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낙전 수입을 노리는 이 의도가 다분히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최소 80%, 90%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써야만 환불 신청이 가능한다던가, 아니면은 충전은 그냥 원클릭으로 되는데 환불하려고 하면은 전화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이 편의점 기프트카드를 선물 받아서 쓰다가 한 150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를 아까워서 환불 받으려고 하니까 이 앱에서는 환불을 신청하는 메뉴조차도 없는 거예요.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걸 받아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내가 오기로라도 받아내자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해서 이게 문의가 폭주하는지 상담은 연결도 안 되고 한참 그냥 전화기 붙들고 있다가 그냥 이거 귀찮아서 안 받고 말아, 그런 식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가 그냥 지쳐서 환불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들도 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번 이상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던가, 이 5년 시효 안에는 회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안에는 90% 금액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지책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챙기는 낙전 수입은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전 수입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제도의 구멍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의, 소비자의 심리적 구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100원, 200원 환불받자고 환불 계좌 입력하고 본인 인증해야 되고 그게 더 귀찮게 느껴지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은 미국 일부 주에는 낙전 수입을 아예 국고로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겠다, 이런 법을 시행하는 곳들도 생겨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가 낙전을 챙기는 거야말로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손해를 보니까요. 이게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참 애매한 구석이 많아요. 기업들이 해당 법안이 없는 주로 법인 주소지를 옮겨버리는 방식으로 이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이 낙전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현금이 주는 너무 넓은 자유가 오히려 피곤해서, 혹은 결제의 고통을 잊고 공짜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내 돈을 기업의 울타리 안으로 가두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라는 세련된 감옥으로 말이죠. 기업들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이자 수익과 우리가 깜빡한 낙전 수입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한 기업을 탓할 수만은 없겠죠. 이걸 누구의 잘못이다 따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잠시 맡겨뒀을 뿐 그 돈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사실을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결국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자신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직접 챙길 때 비로소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이 카카오톡 선물함, 이 스타벅스 앱 한 번씩 켜보시고요. 유효기간이 간당간당한 쿠폰이 있다면은 오늘 퇴근길에 당장 바꿔드시고, 애매하게 남은 잔액이 있다면은 귀찮아도 꼭 환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여러분의 돈이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기업들의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